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한 가정의 기둥이자 한없이 존경스러운 우리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돈이라는 게 참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이 풍족해지고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기가 어렵고 욕심이 무한대로 생기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저는 돈이 참 무서운 것이라는 걸 일찌감치 깨닫고 일정 부분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풍족해지거나 모자라게 되면 사람이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되었죠. 저는 30대 초반에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순식간에 꼴이 나였습니다. 우리 아내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고 꽤 이른 나이에 혼자가 되어 스스로를 보살피며 컸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술로 달래며 사셨다고 했습니다.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치료감 호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도중 간이 급격하게 굳어가며 사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해들었죠.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굵직한 일들만 알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만 들어도 아내가 얼마나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참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딱 먹고 살 정도로만 돈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고등학생 시절에 두 부모를 잃었는데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악덕 업주들이 얼마나 등쳐먹었을지 상상이 되더군요. 아내의 하루는 참으로 고단하다 하였습니다. 학교에 가서 밀린 잠을 자고 학교 수업이 모조리 끝난 오후 시간부터 패스트푸드점 24시간 뼈해장국집 설거지, 아침에 요구르트 배달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집에서는 겨우 3, 4시간 쪽잠을 자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 내내 졸았다고 하니 당연히 공부에는 전혀 시간을 쏟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주 조금 받은 보험금으로 작은 달방 월세를 내고 살다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에 저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어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취직까지 한 상태였죠.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저녁을 바깥에서 해결했는데 그날은 집 앞에 있는 고깃집에서 대학 친구들과 회포를 풀던 날이었습니다. 새초롬하게 생겨서 하나로 질끈 묶은 여자가 가느다란 팔뚝으로 된장찌개 뚝배기 5-6개를 한 번에 서빙하는 게 눈이 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원룸에 살고 있는지 몰랐던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저랑 현관 입구 앞에서 딱 부딪히게 된 겁니다.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고 시퍼렇게 질려서 덜덜 떠는 걸 보고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아내를 붙잡았죠. 도둑이라도 들었냐, 나쁜 일이라도 당한 거냐, 경찰에 신고를 해줄까 하면서 괜찮으니까 말해보라고 덜덜 떠는 아내를 안고 달래주었습니다. 밀어낼 법도 한데 정신이 오죽 없었는지 제가 끌어안고 있는데도 벌벌 떨면서 집에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집에 도둑이 있냐고 마침 현관 입구 앞에 놓인 장우산이 보이길래 우산을 들고 몇 호로 가면 되냐고 비장하게 물었죠.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도둑이 아니라 바퀴벌레가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 허탈한 마음도 잠시 웃음이 피식 나오더군요. 저한테 얼마나 컸는지 아냐며 잡아달라고 애원을 하길래 알겠다고 아내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지하층에 살고 있었던 아내의 집에 가끔 벌레가 기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돈이 없어서 반지하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지라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위층으로 이사를 가라고 해버렸죠.
아내는 어쩌게 웃으면서 그냥 벌레나 잡고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색이 되었던 아내 얼굴이 눈에 밟히기도 했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아내의 집에 찾아가 벌레를 잡아주었습니다. 저한테 매번 이러는 건 아니라며 크고 날개가 달린 것들은 도저히 무서워서 죽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벌레는 끔찍하게 싫다고 진저리를 치는데 그 모습이 귀여워서 큰 벌레가 나오면 언제든지 잡아주겠다고 연락하라고 휴대폰 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아내는 고맙다고 나중에 고깃집에 놀러오면 된장찌개를 서비스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창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있으니까 벌레가 들어오기 더 쉬울 것 같아서 창틀에 약도 다 뿌려주고 했습니다. 아내랑 저는 벌레를 통해 친해지게 되었고 그 후로도 종종 아내가 아르바이트하는 고깃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서빙을 하는 경우는 진짜 손님이 넘치게 많을 때만 가끔 도와주는 거고 평소에는 주방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면서 제가 갈 때마다 계란찜이랑 된장국수, 찌개를 서비스로 줬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 맛을 잊기 힘들어서 생각날 때면 가끔 고깃집에 찾아가서 시켜 먹곤 했는데 사이드 메뉴를 시키려면 고기를 또 주문해야 하잖아요. 혼자 시켜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고깃값이 부담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어쩌나 싶었죠. 아내의 집에 일주일에 한 번 벌레 약에 죽은 놈들을 처리해주러 가야 했기에 그냥 대놓고 물어보았습니다. 벌레를 잡아주는 대신 가끔 집에서 된장찌개도 좀 해주고 국수도 말아주고 하면 안 되냐고. 그게 너무 맛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박수를 짝 치면서 완전히 가능하죠 하면서 안 그래도 뭘로 보답하는 게 좋을까 고민했었다면서 당장 밥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눈도 맞고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의 속사정은 몰랐기 때문에 실수를 몇 번 하긴 했죠. 아내가 속내를 털어놓고 나서야 진짜 힘들게 살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은 나름 순탄하고 꽃길만 밟고 그랬거든요. 아내는 저보다 4살이나 어렸지만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집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든 간에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절하게 들었습니다. 아내와 만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저는 아내에게 청혼을 했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자신만의 가정을 꼭 꾸리고 싶었다면서 저에게 청혼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사이좋게 손을 잡고 우리 고향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향집은 그 지역 토박이었던 부모님께서 땅을 사서 바닥을 고르고 손수 벽돌을 올려 지으신 집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부터 고생하시면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셨는데 당시 고향 땅값이 그리 비싼 편은 아니었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은 낙후된 지역이기도 했고 평야만 만개한 그런 동네였거든요. 아버지는 토박이셨기에 그곳에서 평생 살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돈이 생길 때마다 한 푼 두 푼 모아 고향 땅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 손주들 모두 한 동네에 모여 살기를 꿈꾸시며 모은 땅이셨죠. 그런데 그 지역이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개발이 되고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대기업 공장부터 시작해서 평야뿐인 땅에 신식 쇼핑몰에 호텔에 각종 편의시설까지 없는 게 없는 동네가 되어버린 거죠. 당연히 그 일대 땅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떼부자가 되었고 고향에 상가 건물을 2채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손주들만 떡하니 안겨주면 된다고 말씀하시던 아버지께 제가 만나는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저희 어머니는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도 직접 하시고 아버지는 터미널까지 외제차를 직접 끌고 나오셨고요. 그 차로 말할 것 같으면 평소에는 애지중지하셔가지고
배터리 방전만 되지 않게 시동만 살포시 거는 그런 차였거든요. 그런 외제차를 타고 집 앞에 딱 도착했는데 우리 집이 진짜 낡았거든요. 아버지께서 손수 지은 집이라 그런지 손볼 곳도 많은 집이었고 정말 노후된 벽돌집이었어요. 우리 아내는 아버지께서 땅을 팔아 부를 축적하셨다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 저한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우리 집이 카푸어 집은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차는 누가 봐도 관리가 잘 된 번쩍번쩍한 슈퍼카인데 집이 너무 후져서 그런 것이었죠. 빚내서 차만 좋은 걸 끌고 다니는 건 아닌가 슬쩍 걱정이 됐대요.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얼핏 들으시고는 절대 아니라고 이 집이 자기가 지은 집이라 허물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껄껄 웃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때다 싶으셨는지 안 그래도 자기도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다고 말 얹으시고요. 부모님은 아내의 이야기를 전부 들으신 이후에 참 마음으로 겉으로도 예뻐해 주셨습니다.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우리 아들은 초중고를 다 이 동네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왔기에 그런 마음을 잘 모를 거라고 손을 잡고 토닥여 주셨죠. 우리 아버지께서 없는 살림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자수성가하신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던 우리 아내가 마음에 걸리셨었나 봐요. 저보다 더 친자식처럼 아껴주시기 시작했어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용돈부터 막 찔러주시고 인사드린 이후에는 아내 생각나서 샀다면서 옷 같은 것도 사다 주시고 말이죠. 우리 아내 역시 부모님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 부모님께 전부 받는 것 같다면서 너무나도 행복해했고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서울에서 쭉 생활을 하다가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아내랑 저랑 병원에도 가봤지만 몸에 문제는 전혀 없는데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험관을 해야 할까 고민도 했는데 아내가 천천히 기다려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시험관 시술이 엄청 아프고 고생이라는 걸 들었던지라 선뜻 시술을 하자고 말도 못하겠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애가 왜 안 들어설까 하고 걱정도 하시고 은근히 손주 보고 싶다고 보채기도 하셨지만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말리셨습니다. 어련히 아이들도 계획이 있고 노력하고 있지 않겠냐고 스트레스 주면 더 나쁘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서울과 고향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던 도중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외국계 회사로 인수가 되면서 제 자리가 위태위태해졌습니다. 한순간에 경영진이 물갈이 되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희망퇴직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윗선에서 그동안의 실적이 부족했던 것을 걸고 넘어지길래 권고사직이구나 싶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백수가 되어버리고 나서 저와 아내는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기력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고향에 내려와 본인이 관리하던 건물 관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서울 물가를 감당하는 것도 힘들긴 했고 아내도 부모님 곁에서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그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바로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애지중지하시며 관리하던 건물을 제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서울을 떠나 신도시 생활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시게 된 거죠.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아버지는 눈조차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사람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시고 내내 누워만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하이에나 같은 먼 친척들이란 사람들은 병원으로 찾아와서 아버지께서 일궈낸 불을 나눠 갖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채서 콩고물을 조금이라도 나눠 먹길 바라셨죠.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건물도 있고 땅도 있다던데 조금만 나눠달라고 소란을 일으키는데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화가 나서 지금 아버님이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여기 와서 그딴 소리 하고 싶냐고 전부 쫓아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산 정리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렇게 내버려 두다가는 먼 친척들이라는 사람들이 핏줄 운운하면서 다 털어가게 생겼다고 하는데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슬픔에 젖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넋을 놓고 있는데 아내가 너무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서 놀랐다고나 할까요?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던 아버지는 간간히 의식이 돌아오시기도 했습니다.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운전하실 때마다 유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상속에 관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정말 독하다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핀잔을 주시고 너무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할 때 추억을 더 나누지 못함이 죄스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어머니께 한 소리를 딱 하더군요. 이러다가 친척들이 자기 지분 타령하면서 들고 일어나면 어쩌려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냐고 법적으로 테두리를 둘러야 할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강경한 말투로 딱 잘라서 어머님 이게 다 우리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하는데 어머니께서도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6개월이 지나 결국 병환이 깊어져 긴 영면에 잠기셨습니다. 저랑 어머니는 엉엉 울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자꾸 장례식장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군요. 손님이 오시면 가족들이 전부 인사를 해야 하는데 아내가 자꾸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어디 갔나 찾아보면 장례식장 밖에 쪼그려 앉아있고 커피 자판기 앞에 앉아있고 말이죠. 처음은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으니까 상심이 커서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만 했습니다. 3일 내내 밖에서 얼쩡거리고 손님이 와도 시큰둥하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은 채 표정은 점점 나빠지고 말이죠. 우리 아내한테 처음으로 실망도 하고 속도 많이 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의 속이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상속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저랑 아내, 우리 어머니까지도 가진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전부 아버지의 재산이었고 아버지께서 그리 갑자기 돌아가실지 몰랐기에 재산을 분산시키지도 않았고요. 근데 모든 재산을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금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건물 한 채를 금매로 팔아야만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건물을 팔아버렸죠. 그 돈에서도 상속세가 지불되면서 남는 게 별로 없게 된 겁니다. 결국 추가로 대출까지 받아서 세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종부세까지 턱하니 겹쳐지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아내가 그러더군요. 건물 1층 세입자 계약이 끝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장사를 하면 안 되겠냐고요. 저랑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당연히 말렸죠. 그 자리가 제일 돈이 되는 자리인데 거기에 아내가 가게를 내게 되면 고정적인 월세가 사라지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가게를 해서 잘 꾸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냐고. 아내에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만큼의 투자도 해줄 수 없는 것이냐며 왜 못 해준다는 말만 반복하냐고요. 잘 될지 망할지는 해봐야 아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살아있었더라면 자기한테 그 자리를 주고도 남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월세 몇백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거냐고 더 벌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머리 아프다고 하시며
부부 문제는 부부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아내는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결국 2달 뒤에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 나가고 그 자리에 아내 가게를 차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 지금 와서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닐 거고 자영업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설득되고 만 것이죠. 아내는 고깃집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서 고깃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초기에는 손님이 정말 많이 왔어요. 우리 아내 음식 솜씨가 정말 좋기도 했고 반찬들이나 사이드 음식들이 맛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점심에도 점심 메뉴를 먹으러 찾아왔었죠. 문제는 저희가 재료 단가에 눈퉁이 맞고 있었던 겁니다. 저렴한 고기를 웃돈 주고 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몇 개월의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서야 겨우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깃집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반찬이 뭔지 아십니까? 된장찌개? 열무국수? 김치? 전혀 아닙니다. 바로 파절이입니다. 나머지는 완제품을 팔기도 하고 도매상에게 조달받아서 하면 되는데 파절이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부부는 파절이에 나오는 파채만 도매상에게 공급받고 있었는데 하필 그 업체에 문제가 생기고 만 것이죠. 그래서 파채를 받아올 수가 없게 되어서 일일이 파를 채칼로 썰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랑 아내랑 둘이 아무리 썰어대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루빨리 파채 공급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 찰나 신도시에 대기업 공장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중 한 곳에 이력서를 넣어두었는데 최종 합격했다고 연락이 딱 온 겁니다. 저는 당장 출근을 해야 하지 일손은 모자라지 아내는 결국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와 사별하고 기운이 없었던 어머니께서는 고민 끝에 일손을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저야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죠. 무기력하게 지내던 어머니께서 일이 바빠지니 점점 활력도 도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2교대 근무를 하면서 공장 일에 적응하고 있었고 아내는 가게를 열심히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일상 패턴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거든요. 그날은 아침에 퇴근을 하고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 일인가 싶어서 잠결에 귀를 쫑긋하니 어머니와 아내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다 깨서 거실에 나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더는 일 못 도와주겠다면서 직원을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내는 갑자기 이렇게 일을 못하겠다 하시는 게 어디 있냐, 새 사람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일을 도와달라고 하고 있었죠. 어머니께서는 어이없어 하시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무료 봉사 더는 못하겠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 속물일 수가 있어? 내가 살다 이런 애는 또 처음 본다. 하루 종일 파채 써느라 눈도 맵고 손끝까지 매워서 저리기까지 하는데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게 말이니? 어머님, 가족끼리 무슨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파채 써는 일만 아니면 사람 쓸 일도 없어요. 가게 사정 다 아시면서 돈 하는 게 너무 하시는 거죠. 제가 하루빨리 업체랑 계약해서 조달받던가 해야지. 왜 갑자기 파채들이 품절 현상이고 이러는 건지 정말. 저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어머니에게 월급은 제대로 주면서 일을 시키는 줄 알았단 말이죠. 무슨 일이냐고 자세하게 말을 해보라고 하기도 전에 줄줄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자 어머니께서도 씩씩거리면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 하면서 말을 이어나가시더군요. 그게 전부면 말을 하네. 밑반찬 만들어야 한다고 김치 담가, 샐러드 만들어 파채 썰어, 서빙까지 하는데 월급을 안 줬잖니. 일손 모자란다고 옆집 아줌마까지 끌어들여 놓고는 일당으로 3만 원 덜렁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정말? 내가 옆집 아줌마 얼굴 보는 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녀. 제가 놀라서 아내에게 진짜냐고 물어보니 아내가 저를 표독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해? 가게 유지하는 비용이 한두 푼인 줄 알아? 우리도 먹고 살려면 인건비를 아껴야 한단 말이야. 그리고 5시간 설렁설렁 일하고 일당 3만 원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내의 계산법이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저시급이라는 게 존재하는 시대에 5시간에 3만 원이면 말이 안 되는 금액인 거죠. 거기다가 고깃집 일이라는 게 조금 힘든 것도 아니고 얼마나 노동인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처럼 남자가 일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 일인데 아내에게 돈 가지고 짜게 구는 건 너무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억울해하면서 집안을 위해 하는 일인데 자기한테만 뭐라고 한다면서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항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꿋꿋하게 살얼음판인 집안 분위기를 견뎌내며 출근을 했고 어머니께서는 다툼 이후에 고깃집으로 출근하는 것을 그만두셨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나 어머니께 일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다가 결국 안 되겠는지 새 직원을 구해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월급도 짜고 할 일은 많고 하니 아르바이트생들이 며칠 견디지 못해 일을 그만두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손이 부족하니 식사가 점점 밀리게 되고 가게의 평판은 떨어지고 손님들이 찾지 않는 고깃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고는 남아돌기 시작하는데 고기라는 게 유통기한이 긴 재료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빚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우리 아내가 떠안아야 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날은 또 아내랑 어머니께서 다투고 있길래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한 달에 2번 주말에 하시는 봉사가 있으셨거든요. 무료 급식소에서 급식을 나눠주는 봉사였는데 아버지의 뜻이 있었던 봉사였고 어머니께서도 무척이나 뿌듯해하시며 쭉 이어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고생을 하시면서 배 골아 힘들었던 기억을 잊지 못해 시작한 봉사였습니다. 아내 가게에 고기가 남기도 하고 썩어가는 재료들이 있으니까 상하기 전에 그 재료들을 가지고 급식 봉사를 하겠다고 하셨나 봐요. 아내는 좋은 마음으로 내어드리기는커녕 그냥은 못 드리니까 돈을 내고 가져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가 될 재료니까 싸게 달라고 했더니 아내가 정가에 가져가라고 했대요. 글쎄 도매가도 아니고 가게에서 파는 정가의 유통기한에 가까워오는 고기를 가져가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러 다니시는 어머니한테 장사를 하려고 드니 어머니께서 열이 잔뜩 받으신 거죠. 어차피 내버려두면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될 것들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는 게 뭐가 어렵냐고 아내에게 소리를 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내고 콧방귀를 픽 끼면서 선을 세게 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사람들 도와서 얻는 게 뭐가 있는데요? 고기 맛 좋다고 우리 가게 와서 회식이라도 하겠대요? 거지새끼들이? 그 말에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고 우리 어머니께서도 부들부들 떨다가 아내의 뺨을 확 후려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행동에도 놀랐죠. 아내 역시 뺨을 맞았다는 게 충격이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주 침착하게 아내를 향해 깊은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너 원래 이렇게 못돼 처먹은 애였니? 우리 남편이 너 고생하며 자랐다고 안쓰럽다고 챙긴 게 내 평생의 한이다. 이렇게 못되고 막돼 먹은 아이인 줄 알았으면 진즉에 우리 집에 들이지도 않았을 거야. 마음을 곱게 쓰지 않으니까 너에게 아이도 들어서지 않는 거야. 이 양심도 없는 계집애. 어머님, 어떻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이유를 거기다가 갖다 붙여요? 마음을 곱게 쓰고 봉사를 하면 애가 들어선다고 누가 그래요? 꿈에 삼신할미라도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던가요? 어머니를 비꼬면서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는데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제가 다 열이 받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소리치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발버릇이냐고요.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너 너무 많이 변한 것 같다. 처음 만났을 땐 이렇게 돈 타령하는 애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장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나도 강경하게 나가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무서울 줄 알고? 이제 공장 출근하면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 일을 도와줬어, 뭘 해줬어? 타지에 와서 친구도 없이 괴로워하는 나한테 당신이 내 친구가 되어주긴 했어? 너무한 게 누군데? 물론 아내가 연고도 없는 동네로 내려와 심적으로 우울해하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밖에 돌아다니며 데이트를 하려고 했고 아내의 취미 생활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제 노력은 깡그리 무시를 하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가게 운영한답시고 집안을 빚을 내는 게 다 누군데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저는 아내에게 딱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게 유지하고 싶으면 우리 어머니께 월세를 내는 게 좋겠어. 그 자리가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자리였다는 거 알고 있지? 앞으로 매달 5일에 우리 어머니 통장으로 자릿세 200만 원씩 송금해. 지금까지 공짜로 그 자리 쓰게 해준 게 내 마지막 배려였으니까. 그러니 아내가 놀래서 기겁을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월세를 받는 게 어디 있냐면서 이제 치사하게 건물 가진 걸로 유세 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내의 말에 따박따박 반박을 해줬죠. 가족끼리도 다 썩어가는 고깃집 정가 받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데 월세가 뭔 대수겠냐고요.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니까 아내가 인심 쓰듯이 우리 어머니께 그 재료들 전부 들고 가서 급식 봉사하는 데 쓰시라고 하더라고요. 기분은 기분대로 상하게 만들어 놓고 누굴 거짓 취급하는 건지 우리 어머니께서도 됐다고 하시더군요. 다 썩어가는 식재료 써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며 도매상에게 신선한 재료 구입해서 쓸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재료 누가 쓴다고 인심 쓰듯 이야기하냐며 방으로 쏙 들어가셨죠. 들어가시면서 멍하니 서 있는 아내에게 매달 5일에 월세 200만 원씩 송금하는 거 절대로 까먹지 말라고 매달 체크할 거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아주 죽은 듯이 숨만 쉬면서 살았습니다. 가게에 출근할 때도 항상 요란스러웠던 아내가 발소리조차 죽이면서 깨갱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르고 월세를 준비하려고 했던 5일이 되자 아내는 태어난 척하면서 출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어머니나 저나 아내에게 월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도 그냥 해본 소리나 보다 싶었나 봅니다. 5일 아침에 출근하려던 아내에게 어머니께서 월세 오늘 보내는 날인 거 까먹지 않았겠지? 하면서 물꼬를 트셨습니다. 아내가 월세라는 단어에 화들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님, 그 월세 진짜 받으시게요? 하면서 대꾸를 했죠. 어머니께서는 그럼 내가 없는 소리를 일부러 하겠냐고 월세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내는 지금 당장 200만 원이 어디 있겠냐고 어머니께 좀 봐주세요. 앞으로는 썩기 전에 재료 잘 드릴게요. 하고 나가더군요. 어머니께서 여기서 멈추셨다면 당연히 제가 사연을 적지 않았겠죠. 5일에 월세가 입금되지 않자 어머니께서는 6일 날이 밝자마자 바로 우체국으로 가셔서 아내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셨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아내가 너무 경우 없이 굴었던 그날이 생각나서 잠자코 있었죠. 아내는 저에게 넌지시 내용 증명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진짜로 월세를 드려야 하는 거냐고 가족끼리 왜 이렇게 돈돈거리냐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아무런 대꾸도 해주지 않고 싸늘한 눈빛만 보냈죠. 아내도 결국 느끼는 게 있었는지 보통 일로 끝날 것이 아니구나 싶었나 봅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기가 섞인 일인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을 어머니께 월세라고 떡하니 드리더군요.
일부러 저와 어머니 보라는 듯이 빳빳한 현금으로 인출해서 20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께서는 굳이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짓 하지 말고 편하게 계좌로 이체하라고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파리만 윙윙 날리는 가게에서 매달 월세 2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첫 달, 두 달은 호승심에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더니 3개월째 되는 날부터는 눈밑이 퀭해져가지고는 어머니 방문 앞에서 전전긍긍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보더니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매달 월세 200만 원은 너무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이러다가 빚만 늘어나게 생겼다고 한 달에 가게 순이익이 200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월세를 감당하냐고 하더라고요. 말을 하면서 감정이 확 올라왔는지 나중에는 엉엉 울면서 자기 대출받아서 월세 내고 있는데 이자가 눈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어머니 방문 앞에서 막 두들기며 우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인상을 팍 쓰시면서 나오셨죠. 월세 내라고 한 거 물을 마음 없다고 괘씸해서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랍시고 좋은 마음에 도와주고 해줬더니 당연한 줄 안다면서 저런 마음을 먹고 사는 애는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셨죠. 아내는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뭐든 다 하겠다고 가게도 접으라면 접겠다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빚만 좀 갚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제 아내인지라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제가 이도저도 못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억울해서라도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건데 앞으로 시키는 거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요. 그러니 아내가 그동안 밀린 대금에 직원 월급도 줘야 하는데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게 장사가 안 되고 있었는지는 미처 몰랐던 터라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취직이 안 되던 시절에 아내가 고깃집으로 생활비를 벌어왔던 것도 그랬고 돈돈거리기 전에는 가족들에게 참 잘했던 아내였으니까요. 어머니께서는 가게를 정리하라고 하셨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정리한 다음 주말에 급식 봉사를 같이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태 가게에 들어간 돈 정리를 해주겠다고 다음 달에 당장 갚아야 할 돈이랑 밀린 대금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죠. 아내에게 별다른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그냥 알겠다고만 했죠. 한 달 만에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아내도 결심을 한 건지 정말로 어머니를 따라서 격주로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급식일이 그렇게 고된 일인지 몰랐다면서 저를 붙잡고 앓는 소리를 내면서 죽겠다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아버지 따라서 해봤는데 수백 명의 급식을 준비하는 일이 쉬울 리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버텨내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죠. 처음에는 죽겠다고 하던 아내가 점점 요령이 생기고 재미가 붙었나 보더라고요. 봉사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든다면서 격주로 가던 봉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우리 아내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런지 주변 칭찬도 자자하고 메뉴 정하는 것부터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반성이 되더라고 하더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머니와 오해를 풀고 싶다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먼저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내에게 있던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의 일도 그렇고 돈에 환장했던 아내에게 실망을 깊게 한 탓이었죠. 자리를 마련하긴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던 아내는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놓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이내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어릴 때 알코올 중독자인 장인 밑에서 갖은 피해를 받으면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장모는 이혼도 못하고 어린 아내만 데리고 야밤에 도망을 쳐 서울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장모가 암에 걸리게 되면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장인어른이 장모의 장례식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했죠. 조문만 하고 돌아갈 줄 알았던 장인은 술을 처먹고 와서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렸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강목을 휘둘렀다고 하더군요. 영정사진을 던지고 국화며 화환이며 전부 망가뜨리고 장례식장에 몇 없는 손님들이 말리고 직원들이 와서 장인어른을 끌어내는데 우리 아내의 뺨을 때리면서 배응망덕하게 도망이나 친년이라 했다는군요. 앞으로 자기 술값 벌어오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끌려나갔답니다. 사회 부적응자로 판정이 나면서 치료감 호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술 때문에 찾아온 간질환으로 생을 마감하셨다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만 가면 트라우마처럼 그날의 생각이 나고 호흡곤란이 와서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그 때문에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싫어서 그런 것도 배은망덕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흰 국화 다발들만 봐도 숨이 가빠온다고 하는 겁니다.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무 소리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돈에 정신 나가 있는 모습도 너무 실망이었다고 말을 하는 어머니에게 아내는 서툰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장모가 돌아가시고 아내가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장인이 법적 배우자로 남아있어서 그 보험금의 90%를 빼앗겼다고 하더군요. 항상 공포의 대상이던 장인이 그 돈을 들고 가서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술을 찾고 노름에 빠졌다고, 심지어 장모의 보험금을 가져가고 장인도 간이 나빠져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자식인 자신한테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장인에게는 내연녀가 있었고 그 둘 사이에 자식도 있었다는 겁니다. 내연녀랑 낳은 아이에게로 모든 상속인이 설정되어 있었고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 호적을 떼어보니 모르는 애가 동생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빈털터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돈을 뺏기지 말아야겠다 하며 살았는데 먼 친척이라는 놈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재산을 욕심내니까 힘없이 돈을 빼앗겼던 과거의 자신과 겹쳐 보였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욕을 내뱉으셨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상처가 있어서 그랬던 거라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울었어요. 봉사를 하고 지내면서 자기도 마음을 다시 먹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가진 것에 충실하게 살면서 욕심도 부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저의 손을 잡으며 미뤘던 시험관 시술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도 아이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갖겠다는 소리에 어머니의 얼굴이 조금 풀리시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모든 오해를 풀고 웃으며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그날 이후로 8개월 동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시험관 시술에 성공했고 아내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남아있던 모든 앙금을 털어낸 어머니는 아내를 다시 보살피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임신 6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쌍둥이라서 임신 8개월쯤 되면 수술을 통해 출산을 하자고 하셔서 2달간 열심히 먹고 놀고 할 예정입니다. 아빠가 된다는 마음에 설레기도 하고 실감도 나지 않고 그러네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부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돈독해진 만큼 어떠한 고난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에게도 꼭 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